영국 정부의 협상단이 극비리에 한국을 찾았다는 소식은 단순한 외교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 KF-21을 직접 확인하고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함이었습니다. 영국 언론은 이를 방산 재건 전략의 일환이라 포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복잡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과거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집행위원장과 벌인 치열한 협상의 여파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고 이번 영국의 행보도 그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협상을 두고 19세기 청나라가 불평등 조약을 맺으며 굴욕을 당했던 역사를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유럽이 트럼프의 압박에 완전히 굴복했다는 냉정한 평가였습니다. 트럼프는 거래의 기술을 무기 삼아 유럽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유럽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막아내기 위해 미국의 군사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첨단 반도체 공급망 없이는 방위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약점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결국 유럽 전역은 미국의 관세 협박과 방산조건부 지원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유럽산 제품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협박은 협상장을 뒤흔들었고 이는 유럽의 뒤통수를 치는 충격적인 카드였습니다. 트럼프가 내세운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스스로 방위비를 GDP의 5% 수준까지 올려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라는 요구였습니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것은 그가 구체적으로 한국의 사례를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이미 K2 전차, K9 자주포, FAU-10 경공격기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며 유럽 시장에까지 공급을 확대해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모방이나 기술 도입이 아니라 기존 기술을 라이선스 받아 개선하고 효율적인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하여 단가를 낮추는 전략적 접근이었습니다. 한국형 방산 모델은 비용 절감과 품질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세계 시장에서 점차 경쟁력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생산 규모의 차이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였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군사 장비 수요는 제한적이기에 생산 단가가 자연스럽게 높아졌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였습니다. 뛰어난 성능과 기술력을 자랑하는 라팔의 가격은 대당 약 1억 달러에 달했지만 한국의 FAU-10은 약 3천만 달러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성능의 격차는 존재했지만 FAU-10은 대량 생산 체계를 통해 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췄고 이는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되며 경제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입증했습니다. 반면 라팔은 소규모 생산에 따른 고비용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유럽의 높은 인건비와 복지제도 역시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영국의 롤스로이스, 프랑스의 에어버스 같은 대기업들은 인건비와 사회적 비용이 높아 방산 무기의 가격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와 효율적인 산업 구조 덕분에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군은 한국군보다 3배 이상을 지출하고도 유사한 무기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 정부가 한국의 KF-21을 주목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이 KF-21 협상에서 롤스로이스를 전면에 내세운 이유는 단순히 거래 확대를 위한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동개발과 공동지분 구조를 통해 동유럽과 중동까지 이어지는 신흥 전투기 시장의 공급망을 새롭게 재편하려는 전략적 시도였습니다. 파워팩, 즉 전투기의 심장과도 같은 엔진을 누가 설계하고 소유하며 통제하느냐가 앞으로 수십 년간 전투기 시장의 주도권을 결정짓는 핵심이었습니다. 영국은 단순한 협력자가 아니라 동등한 지분을 가진 파트너로 참여하여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려는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영국이 방위산업 기반을 재구축하려는 계획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영국이 한국의 전투기 엔진 파트너 교체 가능성을 기회로 삼아 공동 생산과 깊은 산업 연계를 추진하려는 배경을 분석하며 그 속내가 결국 자국 방위 산업 강화를 향한 집요한 의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이 차세대 블록 2로 넘어가려는 시점에 영국이 공동 지식재산권 그리고 미국의 수출 통제 규정 완화를 카드로 내밀며 한국을 유혹하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산 엔진을 기반으로 한 초기 양산 체계를 고정한 상황이었습니다. 2024년에서 2025년 사이에 초도 40기의 양산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후 추가 물량까지도 하나의 라이선스 체계를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영국이 움직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독재 엔진을 개발하기 전 블록 2와 블록 3에서 시장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영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자체 엔진 개발로 직행하기엔 시간과 비용,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판단했고 미국산 엔진을 유지할 경우 수출 승인에서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한국은 KF-21의 블록 2를 통해
대규모 수출 계약 기반을 다져놓았고 단기간 내에 엔진 파트너를 교체하는 것은 생산성과 신뢰성 모두에서 손실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영국이 제안한 공동 개발 모델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었지만 동시에 한국이 차세대 엔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경제적 선택지를 넓힐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지분율과 접근권, 그리고 로열티 구조였습니다. 제대로 된 계약 체계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롤스로이스와의 공동 개발은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었습니다. KF-21은 당초 개발 당시만 해도 국제적으로 큰 회의론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이 4.5세대 전투기를 자체적으로 완성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1차 시제기 비행 성공, 실탄 시험 발사, 장거리 항속 능력 검증, 그리고 다양한 무장 통합 시험에서 연이어 좋은 결과를 내면서 이러한 의심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한국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성능이 부족할 것이라는 주장은 구시대적 편견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의 틀을 넘어선 설계 개념을 보여주었습니다. 스텔스 기반의 형상 설계, 무장 호환성, 장거리 항속 능력, 정비 편의성과 임무 전환의 유연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일부에서는 KF-21을 5세대 전투기로 분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협력국의 일부 엔지니어들은 KF-21의 모듈화된 설계와 업그레이드 용이성을 최대 강점으로 꼽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유지보수 비용과 전투 효율성에서 탁월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던 마지막 퍼즐은 엔진 문제였습니다. KF-21은 이미 폴란드, 아랍에미리트 등 여러 나라와 수출 협상이 진행 중이었고 정치 외교적으로도 중요한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산 엔진의 라이선스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전투기를 제3국에 수출하려면 미국의 승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부 국가와의 협상이 엔진 라이선스 문제로 무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자율성의 문제였습니다. 영국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롤스로이스의 제안은 단순히 엔진 기술 제공이 아니라 글로벌 엔진 시장에서 한국과 공동으로 입지를 구축하자는 계산이었습니다. 엔진은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생태계 전체를 의미합니다. 시험 설비, 정비 체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소재 기술, 커팅 공정, 연레구 데이터까지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가 있어야 완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독자 엔진을 완전히 확보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 롤스로이스는 공동 개발을 통해 레퍼런스와 시장 점유율을 동시에 챙기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서 롤스로이스의 제안은 분명 매력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블록 1 양산이 이미 본격화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엔진 파트너를 교체한다면 생산 일정 지연, 공급망 혼란, 나아가 수출 계약 차질까지 불러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한국은 블록 2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생산해 해외 시장에서 신뢰를 확보한 뒤 블록 2와 블록 3에서 자체 엔진을 투입하는 병행 개발 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생산성과 자주성을 동시에 지킬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미 블록 2를 기반으로 다수의 국가들과 협상을 진행하며 레퍼런스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미국의 엔진 수출 승인이라는 사실은 명백했지만 동시에 그것이 독자 엔진 개발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산 엔진을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한국산 엔진으로 대체해야만 한다는 교훈이 도출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KF-21이 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게 되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한국이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선언했을 때 국제 무대의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독자적으로 초음속 전투기를 만들 수 있을까? 과연 미국이나 유럽의 기술 장벽을 넘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불과 몇 년 만에 1차 시제기 비행을 성공시켰고 실탄 시험 발사에서 안정적인 성능을 입증했으며 항속거리와 무장 호환성 테스트에서도 좋은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한국산이라 성능이 떨어진다 라는 낡은 인식은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KF-21은 단순히 4.5세대 전투기의 개념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항공전자 시스템의 국산화, 임무 전환의 유연성, 정비의 편의성은 오히려 5세대 전투기에 가까운 특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모듈화된 구조 덕분에 향후 업그레이드와 성능 개량이 용이하다는 점은 세계 시장에서 중요한 장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협력국의 엔지니어들이 KF-21을 두고 업그레이드가 쉬운 전투기라고 평가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큰 취약점은 엔진이었습니다. 미국의 라이선스 규정은 한국이 만든 전투기를 제3국에 자유롭게 수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제한했습니다. 이미 몇몇 나라와의 협상이 엔진 문제 때문에 무산된 사례는
한국에게 뼈아픈 경험이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엔진 자주권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KF-21의 수출 시장 확대에도 한계가 뚜렷하다는 점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영국이 협력 파트너로 다가온 것입니다. 롤스로이스의 제안은 한국 입장의 서양날의 검이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술 협력을 통해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고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조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오히려 한국의 기술 자립을 방해하고 또 다른 의존 구조를 낳을 위험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블록 1은 미국산 엔진으로 안정적으로 생산해 수출 시장을 확보하고 블록 2와 블록 3에서는 반드시 한국산 엔진을 탑재하여 전략적 자율성과 기술 주권을 동시에 손에 넣는 것입니다. 된다면 KF-21의 엔진은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만이 가진 새로운 무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미국 CNN은 한국의 KF-21 개발을 두고 한국이 독자적으로 초음속 전투기를 완성해 세계 군용 항공기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이 본격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특히 CNN은 KF-21이 F-35 전투기보다 운용 효율성과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미국의 동맹국들이 보조적 무기를 구매하는 차원을 넘어 KF-21이 미국 무기의 직접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KF-21의 국산화율은 약 78%에 달했습니다. 한국이 항공기 제작 경험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안에 높은 국산화율을 달성한 것은 국제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CNN은 이 수치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약 60억 달러 규모의 수출 확대와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한국 방위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럽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일부 국가는 KF-21의 등장을 경계했습니다. 프랑스는 자국산 라팔 전투기의 입지를 지키고 싶었고 한국산 무기가 유럽 시장에 대거 진입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반면 유럽의 다수 국가들은 KF-21의 뛰어난 성능과 가격 경쟁력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 내부에서는 미묘한 긴장감이 형성되었습니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유럽 방산 시장에서 주도권을 행사해왔으나 KF-21은 그 질서를 흔들 수 있는 강력한 변수로 부상한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오래전부터 F-35의 가격 문제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는 F-35가 과도한 요구 조건과 복잡한 임무 구성을 담으려다 정작 어느 임무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 시절 F-35의 레이더 시스템은 시험 비행 중 작동을 멈추며 심각한 위험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과 유럽의 언론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F-35 전투기의 신뢰성에 의문을 던졌습니다. 게다가 미국 정부와 방산업체는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무리하게 적용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레이더 시스템을 F-35에 탑재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강한 반발 여론이 일었고 이는 미국 무기체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만약 성능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F-35의 장기적 업그레이드 계획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한국은 이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며 더 이상 미국제 전투기 추가 구매는 불필요하다 라는 결론에 점점 다가갔습니다. 실제로 한국 공군 내부에서는 F-35 이후에 새로운 미국산 전투기 도입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 공개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업그레이드 비용과 규격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구조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은 한국에 약 700억 원 규모의 업그레이드 비용을 요구했는데 이는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체들에 적용되는 비용이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 같은 구조가 곧 미국 무기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강력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현재 F-35 업그레이드 계획은 항공전자 장비 소프트웨어 개정, 추가 무장 장착, 레이더 성능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미국 정부의 지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진행되었고 한국은 선택권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른 운영국들 역시 동일한 규격을 강제로 적용받는 구조였기 때문에 각국의 필요에 맞는 개별적 개선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미국 무기의 독점 구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고 한국이 독자 전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더 이상 F-35 전투기를 추가 구매할 필요가 없으며 KF-21 양산을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었습니다. KF-21은 이미 다양한 무장 탑재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5세대 전투기 못지않은 확장성을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초기 계획에서는 미국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AIM-9 사이드와인더를 장착하는 수준이었지만 한국은 2030년까지 극초음속 미사일과 한국형 공대공 무기까지 포함해 완전한 자국산 무기체계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가 바로 전자전 환경이었습니다. 현대전에 있어 가장 위협적인 요소 중 하나는 고출력 전자기파 공격, 즉 EMP 무기였습니다. EMP는 강력한 전자파를 방출해 폭발 반경 내 모든 전자장비를 마비시키거나 파괴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정밀 유도 무기, 레이더 시스템, 항공 전자장비들이 대부분 반도체와 전자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EMP 공격은 현대 무기체계 전체를 무력화할 수 있는 치명적인 수단이었습니다. 특히 전투기와 같은 첨단 플랫폼은 EMP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EMP 대응 능력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한국이 확보한 전자전 기술은 중국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중국은 과거 수평선 레이더망을 전개하며 한국을 겨냥한 대규모 전략을 구사했지만 이제는 한국이 전자전으로 중국의 장거리 감시 레이더를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유사시 한국은 EMP 전력을 통해 중국의 방공망을 단시간에 무력화하고 기습 공격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인해 중국은 기존의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했습니다. 과거에는 노골적으로 한국을 겨냥하며 대규모 레이더망을 구축했지만 이제는 역으로 자국의 방공태세를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몰린 것입니다. 한국이 확보한 EMP 대응 능력과 전자전 전력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전략적 판도를 흔드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KF-21의 실질적 운용 가치와 직결되는 요소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산 전투기는 단순히 하드웨어 성능만이 아니라 새로운 전장 환경에 맞는 전자전 능력까지 겸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유럽 내부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독일 정부는 프랑스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FCAS 차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에 대해 점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용 증가와 개발 지연, 불투명한 성과가 원인이었습니다. 결국 독일은 대안으로 미국산 F-35 도입을 고려했고 실제 구매 결정까지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신뢰성 논란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독일이 구매 검토에 들어간 직후 F-35가 추락사고를 일으키며 전 세계적으로 미국 전투기의 안전성 문제가 다시 한번 부각된 것입니다. 독일은 결국 F-35 구매를 확정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의문과 불신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사고가 반복되자 독일 내부에서는 F-35가 과연 차세대 전투기의 해답이 될 수 있는가라는 회의론이 확산되었습니다. 이때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한국의 KF-21이었습니다. F-35를 도입하더라도 실전 배치는 2030년 이후로 예상되지만 KF-21은 2026년부터 납품이 가능하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빠른 납기 대응 능력은 이미 한국 방산의 대표적 강점으로 꼽히고 있었고 이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다가왔습니다. KF-21이 본격적인 생산 단계에 돌입하면서 한국은 미국 무기의 실질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과거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며 독자적 전투기 개발을 막으려 했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한국이 성공할 경우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압박을 뚫고 기술 역량을 끌어올렸고 결국 독자적 성공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최근 발표된 수치에 따르면 한국의 무기 자립화 비율은 전년도 대비 8% 상승하며 90%에 근접했습니다. 이는 한국 방위산업의 괄목할 성장을 상징하는 지표였습니다. 국제방산전시회에서 공개된 KAI의 일정표는 한국의 자신감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카이는 2028년까지 KF-21의 완전 스텔스 사양인 블록 2 버전을 개발해 실전에 투입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이 버전에는 외부 무장창, 정밀 유도탄, 국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포함되어 있으며 함재기와 전자전기 개발까지 동시에 추진될 계획이었습니다. 즉 KF-21은 단순히 한 기종의 전투기를 넘어 항공전력 전체를 아우르는 플랫폼으로 확장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의 AESA 레이더 개발 실패를 예상하며 자국산 반도체를 강하게 홍보했지만 결국 한국은 독자적으로 AESA 레이더를 완성해냈습니다. 하나 시스템이 개발한 국산 레이더는 200개 이상의 지라갈륨 소자를 탑재해 기존 대비 160% 성능 향상을 이뤘습니다. 이는 탐지 거리를 최대 20배 확장시켰고 스텔스 전투기의 형상까지 정밀하게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미국이 장악했던 영역에서 이제 한국이 기술적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일부 분야에서는 앞서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산 AESA 레이더는 실제 전투 시뮬레이션에서 적 전투기 6대를 동시에 추적하고 국산 공대공 미사일로 격추하는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연구 성과가 아니라
실질적 전력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현재 한국산 레이더는 이탈리아와 스웨덴 등 유럽 주요 업체에도 수출되며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투기 판매를 넘어 한국 방위 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 깊숙이 들어가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결국 KF-21은 미국의 일방적인 무기 구조에 대항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가격 경쟁력, 빠른 납기, 높은 국산 화율, 그리고 전자전 환경에 대응하는 첨단 기술력까지 모두 갖춘 KF-21은 단순히 한국의 무기가 아니라 세계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변수가 되었습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각국이 복잡한 셈법 속에서 한국산 전투기를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방산 후발주자가 아닙니다. KF-21은 한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세계 무기 시장을 재편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